사단장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들에게 비밀을 지켜달라 했습니다. 이병을 단지 얼마 안 된 아들이 지켜야 할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냥 그런 군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이고도 가슴 저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민성우 일병은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죠. 어젯밤에도 김상병의 추행을 견뎌내며 자는 둥 마는 둥 고통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입대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민성우에게 군 생활은 여전히 낯설고 가혹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신병이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 유독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다른 동기들은 점차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민성우만 계속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민성우, 너 또 뭐 잘못했냐? 박일병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린 같은 동기였지만 박일병은 벌써 선임병들과 한패가 되어 민성우를 놀려댔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민성우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말수도 줄어들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됐죠. 생활관에서는 매일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야, 민성우, 너 때문에 우리가 늦겠다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내무반 청소를 할 때도 제대로 좀 해라. 식사 시간에도 먹는 것도 답답하게 먹내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어요.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너 때문에 분위기 망친다는 말을 들으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선임병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훈육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을 집단으로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민성우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역시 민성우답다며 조롱했고 잘해도 당연한 거 아니야? 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성우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원래 활발했던 성격도 내향적으로 변했고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할 때도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서죠.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이 모든 상황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도 느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마저 무뎌져 버렸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가 되었죠. 민성우는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민성우는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했지만 내심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세면장에서 거울을 보면 점점 초췌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성우, 이 새끼 오늘도 맹구 눈깔 하고 있네? 이상병이 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민성우는 벽에 부딪혔지만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죠. 이미 저항하는 것이 더 큰 괴롭힘으로 이어진다는 걸 학습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동기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성우를 동정하던 동기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선임병들의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박일병은 아예 대놓고 민성우를 조롱했고 김일병은 모른 척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들어온 후임병들까지도 민성우 형은 좀 모자란 것 같아요라며 거리를 두었죠. 너 때문에 우리 소대 분위기가 다 망가진다고. 최상병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소대장이 전체적으로 꾸중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모두 민성우에게 떠넘겼던 거예요. 사실 민성우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는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민성우는 혼자 구석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옆에 앉으면 야, 왜 거기 앉아? 라며 선임병들이 제지했거든요.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 민성우의 모습은 점점 더 쓸쓸해 보였죠. 가끔 다른 부대 병사들이 그런 그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도 들렸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소등 시간 이후에도 선임병들은 민성우를 향한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기마 자세로 얼차례를 받거나 누운 채로 고개를 든 채 잠들지 못하게 하고 이를 즐기듯 선임들은 재미있어 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잠을 자는 동안 민성우만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어느 날 밤 민성우는 생활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죽여가며 흐느끼는 그의 모습을 본 후임병 이태성 병사가 형,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민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괜찮아 라고 답할 뿐이었죠. 이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이태성 이병은 어머니가 이 부대 사단장이죠. 그래서인지 이태성 이병의 실수도 모두 선임인 민성우에게 탓을 하며 가혹행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이태성 병사는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선임병들의 괴롭힘은 점점 더 세밀하고 치밀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훈육의 형태를 띠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정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고문과도 같았어요. 민성우는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악마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병영이라는 공간에서는 인간성이 사라지고 오직 계급과 권력만이 존재한다고 느꼈죠. 그렇게 민성우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아무도 그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춥고 어두웠습니다. 민성우는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였어요. 낮에 또다시 선임병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거든요. 너 같은 놈은 군대 올 게 아니라 삼청교육대 같은 데를 보냈어야 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경계 초소에서 홀로 서 있는 민성우의 마음속에는 지난 석 달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얼마 전 휴가에서 복귀했을 때의 그 끔찍한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찹쌀떡을 생활관에 가져왔을 때 처음에는 선임병들도 우와 맛있겠다며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김상병이 갑자기 야 민성우 너 입에 이거 몇 개나 들어가나 한번 보자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정말로 찹쌀떡을 억지로 민성우의 입에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입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 밀어넣었습니다. 민성우는 숨을 쉬기 힘들어졌습니다. 찹쌀떡이 목에 걸려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김상병은 야, 물 좀 마셔라며 물통을 가져와 억지로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물과 찹쌀떡이 섞여 민성우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죠. 결국 민성우는 참지 못하고 모든 걸 토해냈습니다. 바닥에 토사물이 흩어지자 최상병이 야, 더럽게 왜 토해? 네가 토한 거 다시 먹어라며 소리쳤어요. 민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하나같이 웃고 있었거든요. 마치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박수를 치고 웃어댔습니다. 심지어 동기들까지도 와, 대박이다라며 즐거워했어요. 그 순간 민성우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민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일같이 반복된 굴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의 서러움, 동기들마저 자신을 외면할 때의 절망감, 밤마다 화장실에서 혼자 울던 그 참담한 시간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어머니에게 전화할 때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집에 가고 싶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잘 알기에 실망과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낮에 최상병이 너 같은 놈을 낳고도 니네 엄마도 미역국 먹고 좋아라 하셨겠지? 라며 어머니마저 조롱할 때 민성우는 분노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저 주르륵 눈물만 흘리던 자신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정말 안 돼. 민성우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찹쌀떡 사건 이후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조롱과 멸시로 가득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마저 짓밟힌 상황에서 민성우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경계초소에서 홀로 서 있는 민성우의 눈빛은 이미 예전과 달랐습니다. 텅 빈 듯 하면서도 어딘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죠. 손에 쥔 소총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그 무게가 이제야 제대로 느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민성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석 달 동안 참아온 모든 굴욕과 고통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김상병이 자신을 때리던 모습, 박일병이 비웃던 얼굴, 최상병이 소리치던 목소리가 모두 생생하게 떠올랐죠. 새벽 2시가 넘어가자 민성우의 정신 상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졸음이 쏟아질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오히려 정신이 또렷했어요. 아니, 너무 또렷해서 무서울 정도였죠. 마치 오랫동안 흐려져 있던 시야가 갑자기 선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민성우는 차갑게 식은 철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어요. 마지막 휴가 때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그 손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찹쌀떡이 어떻게 더럽혀졌는지, 자신이 얼마나 굴욕적인 상황에 처했는지 생각하니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더 이상은 안 돼. 정말 안 돼. 민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소총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고 다른 손은 허리춤의 수류탄을 만지작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경계 근무가 끝나갈 무렵 민성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생활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꿈나라에 있을 텐데 자신은 여기서 홀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키웠죠. 민성우는 경계초소를 떠나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을 실행하는 것처럼 침착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활관 문 앞에 도착한 민성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동료들의 고른 숨소리가 마지막 망설임을 불러일으켰어요. 하지만 곧 김상병의 조롱하는 얼굴이 떠올랐고 그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민성우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문을 벌컥 열었어요. 잠들어 있던 병사들이 갑작스러운 소음에 깨어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생활과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비명소리와 함께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좁은 생활관에서는 피할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민성우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계속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성이 멈춘 후 생활관은 죽음의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곳곳에 쓰러진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살아남은 몇 명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성우는 총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이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태성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운 좋게 화장실에 있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생활관의 참상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민성우를 괴롭히던 김상병과 최상병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거든요.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구급차와 함께 군 수사기관이 급히 투입됐고 사건 현장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됐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군 간부들의 첫 반응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우리 부대는 끝장이야. 대대장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곧 진급을 앞두고 있던 그에게는 이번 사건이 치명적이었거든요. 어떻게든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쪽으로 정리해야 해. 사단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태성은 다행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아들을 불러 절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며 압박했습니다. 어머니의 계급장이 자신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걸 알고 있던 아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조직적인 은폐가 시작됐습니다. 진실은 권력 앞에서 철저히 묻혀가고 있었어요.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태성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민성우가 찹쌀떡을 토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때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웃지 않으면 자신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웃었던 거였죠. 이태성, 너 요즘 왜 그래? 같은 생존자인 정일병이 물었습니다. 이태성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사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민성우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모두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증언했어요. 박일병은 민성우가 평소에 혼자 중얼거리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며 거짓말을 했고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성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봤거든요. 민성우가 얼마나 심한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특히 찹쌀떡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그렇게 더럽히고 심지어 토한 것까지 다시 먹게 하다니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죠. 이태성 병사, 민성우, 일병과 평소 어떤 관계였나요?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이태성은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부대 분위기와 간부들의 압력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특히 사단장인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기에 결국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민성우의 어머니가 부대를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 성우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알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태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의 침묵이 또 다른 거짓말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민성우는 이태성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소대장이 급히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시죠. 결국 어머니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어요. 그날 밤 이태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민성우의 그날 밤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너희들도 결국 똑같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이태성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군사법원에 직접 가서 진실을 말하기로 한 거예요. 부대 분위기나 간부들의 압력보다는 자신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거짓말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태성, 너 미쳤냐? 괜히 나서서 뭐 하려고? 정일병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태성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 민성우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두가 알아야 해. 그렇게 이태성은 홀로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자신이 고립될 것을 알면서도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민성우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된 이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민성우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법원의 법정은 무겁고 차가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성우는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리 또렷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평온함이 느껴졌죠. 피고인 민성우, 기소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판장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민성우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범죄 사실은 인정합니다. 제가 총을 쏘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민성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변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변명조차 무의미하죠.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과 부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민성우를 원망스럽게 바라봤고 부대 관계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사단장은 아들의 증언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스러워했죠. 증인 이태성을 법정에 부르겠습니다. 재판장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태성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라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증인은 사건 당일 어디에 있었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태성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격을 피할 수 있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한 후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성우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민성우는 입대 후 계속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김상병과 최상병을 비롯한 선임병들이 매일같이 그를 괴롭혔어요. 특히 휴가 복귀 후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이태성은 잠시 주저하다가 용기를 냈어요. 민성우,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찹쌀떡을 김상병이 억지로 민성우 입에 밀어넣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 기침을 하자 물까지 억지로 마시게 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태성은 계속했어요. 결국 민성우가 토하자 그것을 다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생활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구경했어요. 저도
저도 웃었습니다. 이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민성우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눈빛이었죠.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증인,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처음 조사에서는 말하지 않았나요? 이태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대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간부들이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증언하라고 압력을 넣었거든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괴롭힘이 있었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민성우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재판장이 민성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성우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저를 괴물 취급했거든요. 검사는 최후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6명의 무고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합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성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방청석의 가족들은 오열하고 있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 그 경계가 모호한 이 사건의 복잡함이 법정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민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모습이었죠. 재판장이 엄숙하게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민성우는 총기를 난사하여 6명의 동료 병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법정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어요. 피해자 가족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선고를 기다렸고 민성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성우는 처음으로 감정이 흔들리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증인 이태성의 증언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입대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대 관계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어요. 자신들의 가족이 가해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처음 공식적으로 듣는 순간이었거든요. 찹쌀떡을 강제로 먹이고 토사물을 다시 섭취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 순간 방청석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상병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야.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최상병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외쳤어요. 우리 성진이는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가혹행위를 할 만한 인성이 아니라고요. 재판장이 방청석 정숙하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최상병의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성우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 살인마가 뻔뻔하게 거짓말로 우리 아들을 모욕하고 있어요. 우리 성진이 살려내. 최상병의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애였어요. 그런 애가 어떻게 사람을 괴롭혀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법정 경비가 나서서
최상병의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절규는 계속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당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에게 아들은 언제나 완벽한 존재였으니까요. 더러운 살인마가 어디서 내 아들을 모욕해. 죽어. 내 아들 살려내고 네가 죽어. 최상병의 어머니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성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결국 최상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나가게 됐지만 그녀의 울부짖음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 사건에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선고를 내렸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므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민성우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성우의 어머니는 아이고 성우야 라며 오열했고 피해자 가족들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이 사건에는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었거든요. 선고 후 재판장은 특별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군 조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후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과했어요. 이번 사건은 군이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참극입니다. 사건 은폐를 시도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고통이 여러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진 비극은 법정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와 교훈은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았어요.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성우는 독방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마지막 면회 때 전해준 안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건을 겪으면서 안경이 부러졌는데 아들은 시력이 나빠서 안경이 꼭 있어야 했거든요. 먼 길 가는 아들이 부러진 안경 대신 새 안경을 쓰고 가길 바랬어요. 민성우는 그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선명해지자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서 놀던 평범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죠. 민성우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민성우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인간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결국 저도 괴물이 되어버렸네요. 그게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같은 시간, 이태성은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성우 사건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후임병들에게 절대 동료를 괴롭히지 말라고 강조했고 실제로 괴롭힘을 목격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형, 그때 증언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후임병이 물었습니다. 이태성은 힘들었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어라고 답했어요. 그는 민성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상병의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성우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정말 그런 가혹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전하는 증언들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우리 성진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최상병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군대에서 변했을 수도 있어라고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그제야 그녀는
아들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다는 복잡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혹행위 신고센터가 활성화됐고 상급자들의 의식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병사들 개개인의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생겨났거든요. 민성우의 사형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부대는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구조적 폭력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출발점이 된 거죠. 민성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유고를 안고 성우야, 이제 편히 쉬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가해자로 만든 그 모든 상황들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 사건은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단순한 선악 구조가 아닌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죠. 민성우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됐고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고통이 시작된 비극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동시에 변화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민성우의 안경이 상징하듯 이제는 좀 더 선명하게 현실을 바라보려는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병영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침묵이 빚어낸 이 참극은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꽃다운 나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경계 그 모호한 어딘가에 우리 아들들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군대 내에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편견과 아집으로 나조차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가해자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